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인적 개편이 있었어요. 당과 청와대 그리고 이 정부 요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이 재보궐선거의 참패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반성의 뜻에서 이루어진 당정청 개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루어진 개편 중에 우리가 의미 있게 짚어볼 자리는 두 자리입니다. 하나는 총리, 김부겸 총리가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는 청와대 수석 중에서 선임 수석이 이 정무수석이에요. 정무수석 지금 야당과의 협치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국민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무수석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오늘 말하자면 지명을 받으면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한테 내놓은 첫 일성이 무엇인지를 보면 앞으로 이제 사실상 문재인 정권 1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1년 딱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이 앞으로 1년 후의 상황을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김부겸 총리하고 그다음에 이철이 신임 정무수석이 오늘 이 언론을 통해서 밝힌 입장, 이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인데 친문 강성의 대표주자예요. 그래서 당과 청와대가 이제 결별을 선언했다, 이런 얘기까지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별을 선언한 건지 아니면 이별을 선언한 것처럼 보이는 건지 여러분께 의미를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오세훈 시장이 연일 내놓는 지금 여러 가지 발언들, 입장문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장 생긴 이후로 오세훈 시장이 대통령보다도 더 언론에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그만큼 이번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다고 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 개인, 국민의힘이 후보 한 사람한테 우리 서울 시민들이 압도적인 표를 줬다라기보다는, 말하자면 이 문재인 정권의 심판표가 오세훈 시장을 통해서 실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발언 하나하나는 우리 야권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그런 목소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해주고 있고, 제 방송에서도 중요한 이 사안에 관해서는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릴 생각입니다. 우선 이 김부겸 총리 내정자지, 이 김부겸 총리가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이철이 정무수석이 얘기한 거의 핵심은 뭐냐면요, 민심의 뜻을 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민심의 뜻을, 민심의 흐름을. 여기서 얘기하는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확하게 이분들이 알아야 할 민심은 정권 심판론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민심이에요. 그러면 왜 정권 심판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잘했을 때는 왜 심판합니까? 더 잘하고 격려를 해주지. 정치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정권 운영을 잘못했다. 무엇 때문에? 나라를 망가뜨렸으니까. 뭘로 망가뜨렸느냐? 제일 정점에는 헌법적 가치, 대한민국의 전체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외교정책, 그 다음에 경제정책, 사회문화정책을 해왔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국정을 갖다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정권이 아니라 진보 좌파들 세계만을 지켜내는 정치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겠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야권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비판의 목소리를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못 듣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듣지. 정세균 총리가 못 들었습니까? 이낙연 총리가 못 들었습니까? 겁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달을 못 하는 거예요. 소통 채널이 딱 막혀 있다는 겁니다. 이 소통 채널을 열어놓을 용기가 필요해요. 이 결기가 필요해. 그러면 제가 이제 김부겸 총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김부겸 총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운동권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잠시 한국당에 왔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갔어요. 그런 것처럼 이 운동권이라는 게 뭡니까? 사상적으로 주사파나 이런 걸 떠나서 운동권은 현실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럼 현재 상황에서는 현실에 불만이 많은 우리 국민은 누구냐? 야권에 있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현실 불만 세력, 불만이라기보다는 현실 비판 세력입니다. 정확하게. 당당한 건전한 비판 세력이 현재 야권, 그리고 이미 돌아선 2030 세대들, 이미 돌아선 중도층, 이런 목소리를 전해야 되고, 이 전달할 때 지금 김부겸 총리 내정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최근에 지금 현재 이제 과거 운동권적 사고방식은 지금 김부겸 전 총리는 과거 학생 때와 비교하면 많이 저는 엷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비문으로 분류되고 있잖아요.
중도의 목소리를 그래도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총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재 총리로 지명되기 전에 일부 언론에서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비판적 목소리를 냈어요. 그런 목소리를 잃지 말아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제 방송을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시고 또 이 제 방송뿐만 아니라 이 비판적 시각과 인식 이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좀 더 많이 이 사회의 지배적 여론으로 작동이 돼야 돼요. 이러한 작동돼야 이 김부겸 총리도 본인이 국민한테 얘기한 거 현장의 목소리를 강하나없이 전달하겠다.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이철이 그다음에 이 정무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철이 정무수석도 뭐라고 했냐면 아닌 것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참모가 되겠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뭐 이것저것 뭐 이 덕담 뭐 이 능력도 좀 많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임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수식어적인 통상적인 관례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철이 수석도 그야말로 이 전임 수석 높이 이제 평가한다. 이건 뭐 충분히 의례적인 덕담이고요. 오늘 이철이 수석도 한 얘기를 보면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노라고 할 수 있다. 노라고 해야 되겠다. 저는 이철이 수석의 경우에는 라디오 방송까지 했잖아요. 라디오 방송하면서 비판적 시각 많이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용기를 가져달라. 1년 동안 잘려봐야 무슨 큰 저기가 있겠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총리 했으면 되고 정무수석 했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잘라낼 형편도 안 돼. 1년밖에 남지 않은 데다가 지금 회전문 인사잖아요. 어차피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리고 자를 만큼 힘도 없어요. 이미 내 힘들게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껏 국가를 위해서 총리와 수석 역할을 해달라. 그리고 두 분은 그럴 만한 말하자면 이 지식과 그리고 해안 그리고 이 배짱도 좀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배짱이 있으니까 이철이 정무수석이 부끄러워서 정말 이런 정치판 만드는 거 부끄러워가지고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불출마 선언할 때의 용기를 가져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죠. 이제 전자를 붙여야 되는데 최재성 수석도 이런 후회의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철이 정무수석도 내년 되면 다 떠나잖아요. 김부겸 총리도 마찬가지고 떠날 때 오늘 최재성 정무수석이 한 이런 후회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뭐라고 했느냐. 요거는 제가 여러분께 인용해 드릴게요. 저는 당분간은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요 삼고 산을 베개 삼고 달을 촛불 삼고 구름을 병품 삼고 바다를 술잔 삼아서 지내야 되겠다. 야, 이거 굉장히 참 어려운 말인데요. 구구절절이 후회 막심한 거예요. 최재성 정부수석이 조금만 민심, 비판의 목소리를 대통령한테 전달했다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아요. 덜 망가졌을 거예요. 이렇게 이 분노한 민심을 전달하지 못한 거를 이렇게 하늘, 땅, 산, 바다, 달, 그다음에 술 6가지를 다 동원해서 지금 본인의 소회를 밝히고 있어요. 이런 후회스러운 그리고 역사에 부끄러운 직무 수행을 하지 말아달라.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 김무성 죄송합니다. 김무성이 아니라 저도 헷갈렸네요. 이 김부겸 이 총리 내정이 되면서 김부겸 총리의 부인이 작년 8월 달에 말하자면 김부겸 당시에 당 대표 출마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문자 폭탄을 한번 받았어요. 왜 문자 폭탄을 받았냐면 그 큰 처남이 옛날에 서울대 교수를 했었는데 그 큰 처남도 운동권 출신인데 참고적으로요 이 처갓집들이 다 운동권 출신입니다.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내가지고 위안부 강제동원은 없었다. 이런 구구적 주장을 펼쳐가지고 여권 시절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었고 그때 문자 폭탄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써가지고 많은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리로 되면서 이렇게 부인이 당시 썼던 그런 편지가 이제 인구에 회자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로 자기 가족 얘기를 많이 썼어요. 첫째 오빠, 둘째 오빠, 셋째 오빠 전부 다 운동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운동권 할 때 80년대 이제 연애할 때의 얘기도 쓰고 그러면서 이 김부겸 내정자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지명수배되고 그리고 이 본인은 이제 한국은행 대구지점에 다녔었는데 경찰청 대구 분실에 끌려가서 취조까지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선실 간첩 사건과 관련해서도 험난한 시절을 보내왔는데, 이해찬 대표가 옛날에 좀 봐줘가지고 그나마 좀 풀려났다. 이런 과거에 굉장히 남편과 본인이 운동권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글들을 쭉 정리해서 썼습니다. 그러면서 친정 오빠 때문에 남편이 곤혹스러운 처지를 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옛날에 고통스러운 기억을 더듬어 글을 쓰고 있자니 눈물이 흐른다. 그러면서 남편이 결코 부끄러운 일을 걸어오지 않았음을 알아달라며 눈물로 호소한 그 부인인데요. 그래서 부디 정치인 김부겸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런 내용의 글을 썼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남편도 운동권, 지금 이제 친문 강성파, 현 586 세대들, 운동권 세계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런 남편인데, 이렇게 문자 폭탄 보내가지고, 왜곡하면 되겠느냐? 이 억울함을 호소한 그런 편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총리가 되면서, 또 인구에 회자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참고적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이 김부겸 총리 내정을 받으면서, 야당에서는 2차 가해를 한 사람을 이렇게 총리로 임명한 것은 국민을 헤아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조금 더 느끼지 문재인 정권이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적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문 일색이에요. 여전히 당 대표 3명 나온 사람도 친문, 아주 강성 친문들. 그 다음에 원내대표 윤호중 말할 것도 없는 강성 친문들. 그런데 지금 청와대, 그 다음에 정무수석, 그 다음에 김부겸 총리 내정자 이 일성을 보면 뭔가 지난번에 신현수석도 이렇게 민심의 흐름에 바탕으로 해서 검찰 개혁도 하고 검찰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강성 친문인 박범계한테 당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정무수석, 그 다음에 총리 또 어떤 내부로부터 또 이 압박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 강성 친문 여당하고 청와대에 이제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들어가고 정부의 대표로 총리도 노라고 얘기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 당과 그다음에 정부, 청와대 사이에 결별을 선언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오늘 이제 오세훈 시장이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뭐 흔히 얘기한 대로 상당히 비판하는,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냐하면 세월호 7주기인데요. 정말 뭐 이 세월호를 맞이해서 그동안에 어린 우리 학생들 생명을 잃은 거 정말 그 책임 있는 당국자들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되고 또 이 명을 달리한 이 어린 학생들 명복을 다시 한번 저도 빌고 싶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아마 우리 국민 모두가 보수든 진보든 이런 색깔을 떠나서 이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면 전부 눈물이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아직도 지금 7년이 됐는데 진상규명이 덜 됐다. 그래서 지금 특검, 사회적, 뭐 이름도 굉장히 길어요. 무슨 뭐 사회적 뭐 참사 위원회 뭐 이런 게 아직도 구성돼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하겠다라는데 방점이 찍혀 있고 그리고 특검을 또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것을 오세훈 시장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시장이 됐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대응해서 이러한 비극적 참사를 막아야 되겠다. 이것이 입장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매뉴얼,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특조위원회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네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거냐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러면서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제목이 세월호 7주기를 맞이하여 각오를 밝힙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목에서 밝혀갔어요. 그래서 입장문 내용을 조금 요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의 기본부터 바로 세우지 않으면 또 반복될 수 있는 사고다. 매뉴얼 사회로 만들어서 위기와 돌발 사고에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결심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년간 달라지게 없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진상규명에 무게중심을 두고 말씀하신다. 물론 진상규명이 변화의 바탕이지만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진상규명에 맞춰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숙해졌어야 한다. 세월호 추모일은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재난 발생 시 매뉴얼로 즉각 대응하는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허리케인 샌디 이후 달라진 미국 또한 반면교사로 삼겠다. 그러면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서울시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전 느꼈던 무력감과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난과 위기 대응 태세 점검에 착수하겠고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 위기에 강한 서울,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매진하는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관련돼서요, 연일 비판을 받고 있고 의혹을 받는 사람이 대한변협의 이찬희 전 회장입니다. 이찬희 회장이 대한변협 공식적인 측면에서 공식적인 절차 중에 하나로 김진욱을 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고 김진욱이가 공수처장이 됐어요. 그런데 공수처장이 채용한 비서관, 5급 비서관 특혜 추천 논란의 한복판에 이찬희가 지금 의혹을 받고 있어요. 이찬희 전 회장이 그래서 이 법설에 내서 오늘 대검에 고발 조치했어요. 공모 혐의로. 그런데 오늘 마침 말이죠.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이 부장검사를 상대로 해서 리더십 강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 이 추미애 하고 연계가 돼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왜냐하면 5급 비서관도 한양대 법대, 그 다음에 이 비서관의 아버지도 한양대 법대, 추미애도 한양대 법대. 이 연관 소속사에서 이 당시 이 변협 이 회장 이찬희 회장이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요. 오늘 해명은 그랬습니다. 자기는 추미애 장관 개인 전화번호도 모른다. 예. 그래서 나머지 뭐 대법원장, 총장, 법무장관 이런 개인 전화번호를 잘 알고 있지만 추 장관은 개인 전화번호를 안 주더라. 그래서 아예 소통하지 않겠다는 뜻인 줄 알았고 개인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추미애를 통해서 추천한다는 것이냐.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잘라서 부인했어요. 글쎄요, 뭐 반은 믿을 수 있고 반은 믿을 수가 없네요. 네. 그러면서 말이죠. 이 강연과 관련해 가지고 이 공수처장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오늘 강연에서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학의 사건을 두고 공수처장은 기소권은 내가 갖겠다. 수사만 해라. 검찰은 이걸 가지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비판했어요. 기소권은 우리에게 있으니 수사 후 이첩하라. 이런 지금 이 공수처장의 주장과 관련해서 이제 신생아에 불과한 공수처가 70년도 넘은 검찰에 수사해서 넘기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 공수처가 검찰 뒤통수를 친 것 아니냐. 그래서 검찰이 공수처에 깊은 반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자, 이렇게 되면요. 김진욱 빨리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망신 당하기 전에. 예. 그 다음에는요. 요즘 김포공항 여러분들 이 제주도 가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대기줄이 수백 미터나 되고 1시간 30분 전까지 가야 하는데 놓치는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김포공항 항공사 운영위원회가 오늘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한국공항공사에 항의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김포공항 혼잡도가 항공기 운영에 지장을 정도가 되니 개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왜 갑자기 이렇게 보안 검색이 까다로워지고 또 항공 비행기를 타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항공사 운행의 안전에도 영향이 있을 정도가 됐느냐. 이걸 지금 현재 취재 보도하고 있어요. 조선일보에서 보도했는데 이유는 공항 혼잡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탑승객이 지금 대대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나 많이 늘어났느냐면 금년 4월 1일에서 13일까지 출발승객이 97만 명인데요. 이것은 2019년도 같은 기간보다도 10만 명이나 늘어났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늘어난 인원에 대비해서 보안 검색 요원은 전혀 늘어나 있지 않아요. 8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8명이 그동안에는 잘 해왔는데 못하느냐? 이유가 또 하나 있다고 그래요. 4월부터 보안 검색이 굉장히 강화돼 가지고요. 총 탑승객의 30%에 대해서는 신분증과 탑승권을 확인할 때 개인정보를 추가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4월 이전에는 탑승객의 10%만 확인을 했는데 이 비율을 최근에 신분증 도용도 하고 이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가지고
이 개인정보 묻는 것을 10%에서 30%로 늘렸어요. 이런 지침을 국토부가 항공사에 내리는 바람에 이렇게 보안 검색 요원들은 안 늘은 상태에서 일이 많아졌잖아요. 물어볼 것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 확인 비율을 10%에서 30% 늘렸다면 한 20% 정도로 낮추고 중간지대로, 그리고 신분 확인 유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정밀하게 해야 되겠다. 더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들여서, 이럴 때 돈을 들이는 거예요. 한국공항공사 돈 많잖아요. 이럴 때 검색 시스템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좀 늘려라. 예, 자동화 시스템. 요즘 얼마나 이 IT가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신분과 그리고 이 본인 확인을 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좀 더 늘려가지고 시간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이어서 중요한 뉴스 계속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